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이면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냉전. 우리는 흔히 이념의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거대한 사상이 충돌했던 시대. 하지만 모든 미사일과 정치적 연설 뒤에는 사실 대차대조표가 존재했고 모든 적의 이면에는 은밀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냉전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이념이 아닌 돈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였는지 그 숨겨진 흐름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세상은 둘로 나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미국이 이끄는 자본주의 서방세계, 다른 한쪽에는 소련이 이끄는 공산주의 동방세계가 서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미래를 약속하는 두 이데올로기의 대결이었죠. 그리고 이 거대한 체제의 첫 번째 시험장이자 가장 비극적인 희생양이 된 곳이 바로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이념의 대리전은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갔고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동안 경제학자들은 양측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연결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황금을 상속받았습니다. 1945년까지 전 세계 금의 거의 3분의 2가 포트 녹스 금고에 쌓였습니다. 그 금과 그에 연동된 달러는 세계 금융의 새로운 기반이 되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달러를 금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시켜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국가는 가치의 보증수단으로 미국 달러를 보유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적 설계였습니다. 단 하나의 협정으로 미국은 어떤 군대도 이룰 수 없었던 전 지구적 유동성 통제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 나라가 재건하거나 무역하거나 돈을 빌리려면 달러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워싱턴의 축복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스탈린이 자신만의 금융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엄격한 통화 통제와 중앙계획 경제로 보호받는 루블존이었죠. 이론상 소련 시스템은 달러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윤이 아닌 생산을, 레버리지가 아닌 노동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계획 경제라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기술이나 식량, 기계를 사려면 소련도 결국 달러나 프랑, 파운드 같은 경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냉전의 조용한 모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념 전쟁에 갇힌 두 적이 사실은 같은 돈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1940년대 후반 철의 장막이 내려오자 미국은 마셜 플랜을 시작했습니다. 서유럽을 위한 13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이었죠. 공식적인 이야기는 동맹국을 재건하고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목적은 달러 의존성을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셜 플랜 원조를 받은 국가들은 미국 계약자를 고용하고 미국 상품을 구매하며 달러로 거래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관대함으로 이장한 경제적 봉쇄였습니다. 소련은 이를 자본주의의 덫이라 부르며 원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간단했습니다. 원조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교환이 아닌 추출에 기반했습니다. 석유, 가스, 금속 같은 자원은 있었지만 자본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은 어떻게든 길을 찾아냈습니다. 1950년대 소련의 석유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을 통해 조용히 서방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달러로 판매되고 서방 구매자들을 위해 원산지가 세탁되었죠. 이 중립국들은 공식적으로는 서로를 증오하는 척했던 두 세계를 연결하는 그림자 경제의 중개인이 되었습니다. 서방 기업들은 값싼 에너지를 얻었고 소련은 외화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전선동만 접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정보기관들도 같은 이중 개임을 했습니다. 전후막대한 자금력을 갖게 된 CIA는 의회의 감독 없이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유령회사, 이장 해운사, 역의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검은 예산으로 알려진 비밀 장부는 이란과 과테말라의 쿠데타부터 유럽의 문화 선전 캠페인까지 모든 것에 자금을 댔습니다. 한편 KGB도 자신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짜 무역회사와 중립국의 친선협회를 통해 루블을 유통시켰죠. 그들의 목표는 이윤이 아니었습니다. 서방의 기술, 기계,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돈은 양측이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일한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런던에서는 유로달러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미국 외부에 보관된 달러 자금풀이었습니다. 이 역의 달러는 냉전 경제의 윤활유가 되었습니다. 뉴욕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던 소련은행들은 런던의 중개인을 통해 조용히 신용을 얻고 서방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고립시키기 위해 만든 미국 금융 시스템이 이제 간접적으로 공산주의에 자금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밀 해제된 기록에 따르면 1973년까지 소련 기관들은 서방 계좌에 수십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달러로 표시된 그들의 석유 수출은 그들의 이념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체제를 지탱해주는 안정적인 경화 수입원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펩시, IBM, 심지어 체이스 맨해튼 같은 미국 기업들도 철의 장막 뒤에서 거래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장 접근성을 신경 썼습니다. 체이스 은행의 총수였던 데이비드 록펠러는 데탕트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소련의 안정성을 칭찬했습니다. 그의 은행은 곧 소련 산업 프로젝트를 위한 신용을 주선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외교라고 불렀지만 현실은 담보가 잡힌 지정학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할수록 냉전은 도덕적 투쟁이라기보다는 합작 투자 사업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국은 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은 국방 예산을 높게 유지하고 산업을 활발하게 돌리며 돈이 올바른 손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군비 경쟁은 위장된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경고했던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미국 경제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보잉에서 로키드 마틴에 이르는 전체 산업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끝나서는 안 될 전쟁에 자금을 대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핵, 화학, 우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군비 경쟁은 또 다른 형태의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미사일 경납고 하나가 지어질 때마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월스트리트는 또다시 호황을 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이른바 한강의 기적 역시 이러한 냉전의 긴장 속에서 미국의 원조와 군사적 보호라는 특수한 환경 아래 가능했던 이 거대한 시스템의 또 다른 산물이었습니다. 철의 장막 건너편 소련도 똑같은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빌린 달러와 수입 기술을 태워버리는 국가주도 기계였죠. 그들은 적에게서 빌린 돈으로 탱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냉전의 비밀스러운 대칭성이었습니다. 서로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두 시스템이 모두 빚,
에너지, 그리고 환상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1971년 8월, 그 환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금 창구를 닫으며 근본이제를 폐지하자 달러는 더 이상 실물에 무기지 않은 자유롭게 떠다니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외국의 금 상환 요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무한한 권력에 자금을 대기 위해 무한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냉전은 갑자기 지속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페트로달러가 금을 대체하여 세계 금융의 새로운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비밀 협상을 통해 워싱턴은 모든 석유 수출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도록 보장했습니다. 이제 모든 국가는 에너지를 사기 위해 미국 통화가 필요했고, 이는 영원한 수요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석유는 세계 경제의 혈류가 되었고, 달러는 그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국은 영토를 정복하지 않고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련은 바로 그 자원을 생명줄로 삼았습니다. 서방 경제를 마비시켰던 1970년대 오일 쇼크는 모스크바에 기록적인 수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방의 신용과 산업 설비를 대가로 유럽의 원유를 수출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비난했지만 사적으로는 그것에 의존했습니다. 서방은 이를 못 본 척했습니다. 소련의 석유가 유럽 공장을 계속 돌게 하고 서방 은행들이 이자를 벌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체이스 맨해튼, 크레디 리오네, 도이체 방크, 이들 모두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스위스의 중개인을 통해 조용히 적에게 자금을 대고 있었습니다. 기록 보관소를 깊이 파고들수록 이데올로기는 연극이었고 돈이 바로 대본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양측은 직접적인 파괴 대신 그 파괴를 제3세계로 수출했습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가 냉전 경제의 진정한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대리 정권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원자재 흐름과 시장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혁명과 반혁명에 자금을 댔습니다.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이란의 샤 정권까지 모두 누군가의 스프레드시트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냉전은 결코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도덕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호 파괴는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을 폭파하면 당신의 채권자도 함께 폭파되는 셈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마침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역사의 종언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금화되었을 뿐입니다. 소련이 해체되는 순간에도 그 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깃발을 바꿔 달았을 뿐입니다. 1990년대에 국유자산을 약탈했던 러시아의 올리가르이들은 수십 년 동안 소련의 무역계좌를 관리해온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억만장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정체가 드러났을 뿐입니다. 냉전은 그것이 시작된 곳, 바로 장부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따라가 보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같은 지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달러의 지배력, 역의 조세 피난처, 에너지 무역, 그리고 여전히 국가들을 형성하고 있는 조용한 금융 전쟁들. 오늘날 우리가 부과하는 경제 제재는 냉전 시대 금융 전략의 후예입니다.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도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에너지 협박, 통화 전쟁, 사이버 스파이 활동.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 즉 글로벌 자금 흐름의 통제권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권력은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동성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냉전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바꿨을 뿐입니다. 다음번에 국가들이 통화, 에너지 또는 영향력을 두고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1945년부터 똑같은 게임을 해왔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인터페이스뿐입니다. 그 시절에는 철의 장막이었고 오늘날에는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음디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중요한 것은 깃발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을 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